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 지하철에서 빠뜨린 것 같은 지갑, 또 카페에 놓고 나온 우산. 소중한 물건 잃어버리는 이런 식은땀 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통계를 보면 이런 유실물의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 7월 기준으로 지난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이 총 495만여 건이고요. 하루 평균 2,700여 개의 물건이 매일 주인을 잃고 있다는데요. 이 유실물 10개 중 6개는 다시 주인을 찾아가지만요. 나머지는 법령에 따라 6개월 보관한 후에 매각되거나 자선단체 등의 기부 또는 폐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고로 귀속된 금액이 5년간 약 176억 원에 달하고요. 유실물을 보관하고 돌려주기 위한 사회적인 비용 상당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유실물 관리에 있어서도 QR코드 태그나 GPS 추적 장치 같은 기술, 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유난히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건망증이 심하다고 하는 분들은 앞으로 이런 기술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중력과 차분함을 늘 강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늘도 이런저런 송년 모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동도 많고 술자리도 많은 요즘 같은 시기에 유실물 발생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설 땐 차분하게 뒷정리하면서 소중한 물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이번 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렸는데요. 이 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연말 밀어내기 분양과 시장 동향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정부가 지난해 이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에 이어서 최근 바닥 난방 제한까지 폐지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건축물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건축물은 사무실인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말이고요. 이 용도에 따라서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돼 법과 규제도 다르게 적용돼 왔는데요. 이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첫눈치고 꽤 많은 눈이 왔는데요. 오늘은 눈과 관련한 알쏭달쏭한 정보들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확인해 볼 주제는요.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의무인가? 라는 주제인데 의무일까요? 어떤가요? 네,
사실로 판정을 하는데요. 네. 국민 절반 정도가 아파트에 사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요. 일부 뜻있는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 분들과 함께 눈을 치우는 광경이 목격돼서 훈훈한 소식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상가 건물 이런 앞은 눈이 제때 치워지지 않아서 많은 시민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근데 자연재해 대책법 27조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재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의무가 맞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과태료라든지 이런 처벌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의무가 맞기는 한데 내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라든지 처벌하지는 않는 셈이죠. 그 관련 법령에 내 집 앞에 눈 치우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면서요? 네, 자연재해대책법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건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제설 작업을 하도록 정해놓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새 들어 사는 분들은 눈 오면 내가 치워야 되나? 집주인이 치워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순서에 따라서 제설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그런 게 없다면 소유자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제설 작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소유자가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 작업 범위는 보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이 되고요. 이면 도로는 건물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부터 1m 구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 기한도 정해져 있는데요. 낮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 11시 이전에 제설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내린 눈의 양이 10cm를 넘으면 눈이 그친 뒤 24시간 이내에 치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건물 관리자는 안전시설과 장비, 장구를 갖추고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하고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 작업자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중단하고 안전 조치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제설과 재빙에 필요한 도구를 건물 내에 비치할 의무를 정해놓고 있기도 하고요. 야, 들어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정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사실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동참을 하면 보행자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이 제설제 탓에 반려견 발에 화상 입는다. 이건데요. 이거 걱정하시는 반려인들이 많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체로 사실 아님 이렇게 판정을 하겠습니다. 눈 오는 날 반려견 산책을 시키러 나갔다가 개가 자꾸 발을 드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제설제 때문에 화상을 입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신겨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고요. 그래서 제설제로 많이 쓰이는 염화칼슘의 물질안전보건 자료라는 걸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물질별로 담는 자료인데요. 네. 이 염화칼슘은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항목에서 토끼에게 실험한 결과 약한 자극성을 나타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이런 항목은 역시 토끼 실험 결과 심한 자극성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 결과는 피부에는 약한 자극, 눈에는 심한 자극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화상으로 연결짓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게다가 지자체들이 제설제를 뿌릴 때 염화칼슘만 뿌리는 게 아니고 염화칼슘과 소금,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죠. 네.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뿌리기 때문에 반려견 발바닥 화상 우려는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염화칼슘이 도로와 자동차를 부식시킨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뭐 사실입니다. 네. 염화칼슘의 염소 성분이 도로에 시멘트를 부식시켜서 움푹 패이는 포트홀을 양산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하부에 달라붙으면 차체를 녹슬게 하는 부식작용을 일으키는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염화칼슘 성분이 가로수의 생육을 방해하고 강물로 흘러들어가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친환경 제설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부식성을 낮추면서도 제설 성능을 유지하는 그 대체 원료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여기다 많이 투입해야 된다. 이런 점이죠. 네. 눈삽이나 넛가래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치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내 집 앞 눈 치우기 이런 유형들은 물리적으로 제설을 하면서 제설제 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대기 오염이 심한 곳은 폭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영국 레딩대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에어로졸이 폭설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지난 14일 공개했습니다. 이 에어로졸이란 공기 중에 떠 있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입자인데요. 네. 이 연구팀은 세계 곳곳의 산업 현장 인근 대기에서 관측된 깃털 모양의 냉각된 구름층에 주목을 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에어로졸이 눈을 만드는 구름씨 역할을 해서 이런 구름층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연구팀은 전 세계에서 금속 및 시멘트 공장, 제지 공장, 화력 발전소처럼 에어로졸을 많이 방출하는 산업시설 67곳을 선정을 했고요. 이 산업시설이 위치한 상공에 대기에 만들어지는 구름층과 구름층이 만드는 강설량을 같은 시기 주변에서 에어로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만들어진 구름층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에어로졸로 냉각된 구름층이 지역 강설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영하 24도부터 영하 10도까지인 조건에서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주변 지역에 비해서 네. 에어로졸에 의해 냉각된 구름층이 있는 산업시설 지역은 시간당 평균 강설량 1.2mm, 일일 최대 강설량 15mm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연구진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에어로졸이 폭설을 유발할 가능성을 보인 연구 결과다. 온난화와 겨울철 이상기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오염물질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폭설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폭설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주변 기압 상황이 갖춰져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네. 그리고 눈이 많이 오면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가요? 이건 대체로 사실입니다. 네. 비나 눈이 내리면 대기 중에 포함된 입자상 물질을 씻어내리게 되는데요. 이걸 습식 세정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강수는 대기 오염 물질의 제거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수가 발생하면 습식 세정에 의해 빗방울이 낙하하면서 대기 중의 물질들을 흡수해서 제거를 합니다. 이 습식 세정 과정은 강수의 분포, 강도, 지속 시간 및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 분포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중국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눈은 비보다 입자가 큰 오염 물질을 씻어내는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네. 눈은 비보다 20에서 1000 나노미터 정도의 입자상 물질과 2000에서 1000만 나노미터의 입자를 더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뇌우는 500 나노미터에서 1000 나노미터 사이의 입자를 더 효율적으로 제거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비도 눈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내려야지 대기 중에 오염물질 제거 효과가 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눈은 좀 맞으면 안 되겠는데요. 좀 피해야 되겠네요. 네. 그 언제부턴가 폭설이 내리면 습설이다, 건설이다 하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번 첫눈은 습설이라고 했는데 이 눈에도 습한 눈과 건조한 눈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눈송이가 어떤 조건에서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수분을 머금는 양이 달라집니다. 수분이 많은 눈은 습설, 습한 눈, 상대적으로 수분이 적은 눈은 건설, 건조한 눈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영어로는
웻 스노우, 드라이 스노우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축축한 습설은 잘 뭉치고 무겁지만 이 마른 건설은 잘 흩어지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피만큼 눈이 쌓여도 무게는 건설보다 습설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습설이 건설보다 한 2-3배 정도 더 수분을 머금는다고 하는데요. 폭설에 비닐하우스 등 건물이 무너졌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습설이 내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기상청은 올해부터 이 내리는 눈이 습설이냐 건설이냐에 따라서 눈의 무게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7일에 나온 예보를 살펴보면 내일 그러니까 28일이 되겠죠. 네. 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 내지 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음이라고 예보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무거운 눈 이러면 이제 습설이라는 거죠. 습설, 그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겨울철 눈과 관련된 여러 정보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대출 규제의 여파로 아파트 분양 시장도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연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다고 합니다. 오늘 언젠가 내 집 시간. 자, 이런 연말 밀어내기 분양과 시장 상황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파트 시장 얘기 자체를 요즘 잘 안 한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어서요. 네, 최근에 거래나 가격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7월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는 거래량 9천 건을 기록을 하고 그렇죠. 8월부터는 거래량 감소가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9월 거래량은 3천 건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준 거 아닌가요? 네, 3분의 1 정도로 줄었고요. 네. 그리고 10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9월보다는 소폭 늘어날 것 같지만 월 평균 4천여 건 정도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간으로는 6만 건 정도 기록을 할 것 같은데 작년보다는 15,000 이상 늘어난 거지만은 2010년대 평균이 9만 건이 넘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래 규모는 3분의 2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출 규제 이후로 실거래가 상승도 둔화가 되었고 실거래 지수도 9월께 하락으로 기록이 됐고 지난주에는 또 동향조사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동향조사는 요즘에 호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거래 시장에 있는 호가도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분양 시장도 한파가 불면서 미분양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미분양 관련 데이터들은 좀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요. 주택 경기가 돌아설 거라고 생각해서 올해 분양을 미뤘었던 게 건설 분양 주체들이었는데 4분기 들어서 시장이 좀 꺾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분양하는 데 있어서 좀 공경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분양도 물론 지역마다 다 케바케이기는 하지만은 네. 최근 들어서는 서울이나 광명 같은 이제 수도권 요지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도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 시장이 완전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마이너스 프리미엄 얘기는 진짜 몇 년 만에 듣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또 그 서울원이라고 해서 광운대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 분양이 있었는데 어디요? 광운대 역세권. 광운대. 예, 네. 예. 광운대 역세권을 일본 아자부다일스처럼 이제 복합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GTX 역세권에다가 상업시설, 문화시설, 그다음에 주거시설을 같이 짓는 건데 그 분양지는 또 경쟁률이 종합적으로는 14대 1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당 분양 단지는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주가가 오를 정도로 그 분양 성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네. 분양이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 지금은 소비자들이 분양 예정지에 대한 그런 선호가 나름대로 명확하게 잡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호에 부합하는 지역이 공급이 되면은 좋은 성과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팽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말씀 듣다 보니까 왠지 느낌이 한국 주식시장 같은 느낌. 잘 되는 데에는 딱 선명하게 나오고 네. 대부분은 좀 안 좋은 느낌.
예, 맞습니다. 예, 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격은 오를 수가 없겠네요. 분위기를 보면. 지난 9월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를 했고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는 연말까지는 대출 규제 강화를 이어갈 흐름이다 보니까 뭐 12월 말까지는 좀 약세로 갈 것 같습니다. 내년이 되면은 가계대출 관련해서 25년에는 또 새로운 그 대출 한도가 열리기 때문에 연초에는 좀 대출 러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요자들이 25년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러시가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4분기 분위기보다는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출 규제 외에 분양가가 많이 높잖아요, 사실. 네. 예, 이것도 청약 부진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분양가가 높아진 것 때문에 그 초기 분양률 조사를 조금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64% 정도 초기 분양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초기 분양이 100%이면 미분양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건데 올해 2분기는 64였는데 3분기는 54%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분양률 10%포인트 내려왔다는 거는 하반기 들어서 분양하는 것들이 미분양이 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그 건설사들이 보통 연말이 되면 밀어내기 분양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다음 달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다고요. 네, 그거는 건설사들이 보통 연간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좀 완전 한여름이나 뭐 한겨울은 좀 피해서 봄, 가을에 분양을 좀 많이 해서 분양이라는 게 계절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월에 좀 많이 하고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계절성 외에 주택시장 경기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주택 경기가 좋으면은 좀 땡겨서 분양을 하기도 하고 안 좋으면은 좀 밀어서 분양을 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12월에 2만 세대 넘는 분양이 있는데 이게 좀 밀려져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반기 2분기 3분기가 시장이 좀 좋긴 했지만은 시장 좋은 거랑 분양 경기 좋은 거는 또 달랐던 거거든요. 올해 기존 주택 시장이 좋았던 거는 서울에 있는 핵심지 위주의 주택 가격 상승이 높았던 것이고 분양 경기 자체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런 고가 주택들로 인한 낙수 효과가 좀 있을까 봐 기다렸었는데 이제 그런 낙수 효과가 없는 상태로서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시장이 꺾여버리니까 이제는 뭐 올해 분양하기로 한 거는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네네. 그래서 11월도 그렇고 아마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조금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그런 기관들과 주택공급 주체들이 연말에 분양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밀어내기 마케팅 그리고 마피를 지금 오히려 집을 살 기회로 보는 수요자들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어쨌든 신규 청약 주택을 공급한다는 거는 요즘에는 농담 삼아서 막 얼죽신 같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네. 어쨌든 청약을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들이 가장 신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자의 선호는 존재하거든요. 청약의 가장 수요자들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은 분양가인데요. 최근 들어서 초기 분양률이 낮아진 것도 분양 가격이 너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높아요. 있습니다. 예. 뭐 얼마 전에 안양에서 분양했던 것도 그렇고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도 뭐 한 10% 높은 수준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높아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격 메리트를 못 느껴서 청약을 좀 안 하시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축 대단지가 막 공급이 되고 자기 주변에 공급이 된다면은 분양을 좀 알아보시고 미분양이 낮거나 아니면 본인 소득 한도 안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면은 청약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요 기간에 뭐 분양 경기가 안 좋다 해가지고 이제 탐색까지 멈추시지는 말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탐색은 하는데요. 혹시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유지하는 게 낫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청약 통장 질문하시면은 저도 거의 뭐 멘탈이 흔들리는데요. 저 역시 그 1,500만 원이 들어간 청약 통장이 있는데 요즘에는 청약 통장을 정말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현재의 청약 제도는 특별 분양 제도가 됐습니다. 이제 특공 제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분양의 비중이 좀 적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85% 이상이 다 특공이고 민간 분양도 종전에는 뭐 60% 이상이 일반 분양이었다면은
지금은 뭐 53% 이상이 다 특공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특공의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나 아니면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층에게 청약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기조는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청약 통장 언제 써야 될지가 정말 감이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청약에 대해서도 그 준비할 때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일단 특공 자격이 되는지를 좀 먼저 서칭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생애 최초든 요즘에는 뭐 신생아가 됐던 신혼부부가 됐던 노부모 부양이 됐던 다자녀가 됐던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그 특별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자격을 좀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아까 청약홈의 입주자 모집 공고나 이런 거를 막 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약통장은 그냥 갖고 있으면은 연식이 차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갖고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네, 과거에는 청약통장이 뭐 예금금리 이자도 괜찮았고 그리고 재테크의 또 다른 면으로도 같이 병용으로 동시에 뭐 두 개를 짬뽕짜장 둘 다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청약이 완전 특공화가 되면서 통장을 무리해서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청약통장 해지 속도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이 감소하는 속도도 좀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청약통장을 또 25만 원으로 늘려줘가지고 원래 한 달에 10만 원만 넣을 수 있는데 그런 간폭을 또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통장이 쓸 수가 없는데 자꾸 정부에서는 늘린다는 게 늘리려고 한다는 게 전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 청약으로 넣는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의 여러 주택 사업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그 재원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보증과 관련한 전반적인 게 다 이쪽에서 활동이 되고 있는데 그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모체가 될 수 있는 이제 캐시플로우가 청약의 유입인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지하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들면 결국은 금액을 높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금액을 25만 원으로 높여서 이런 방식으로 청약 기금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청약 기금을 유지해라, 청약을 유지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다 이런 걸 어필하는 것 같고 민간 씬에서는 청약제도 보니까 전부 특공제도인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나는 여기 해당 안 되는 것 같은데요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네. 지금 이런 고민을 할 정도기 너무 때문에 고민돼요. 아마 예. 저희 통장이 오래됐는데 이런 고민을 할 정도면은 아마 연차가 짧으신 분들은 거의 해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시장에서 지금 특히나 주목하고 있는 관심 가질 만한 곳이 어디가 있나요? 그러니까 네, 네. 바로 얼마 전에 일단 그 광운대 역세권 복합 개발을 다 했고요. 네. 그 부분이 어쨌든 성공을 했고 12월만 하더라도 뭐 서울에서 이제 창경궁에 있는 롯데 시그니처 단지 분양을 하고 그리고 포스코 ENC가 중랑구에도 분양을 하거든요. 네. 더샵 브랜드로. 그리고 평택이나 대전, 충남, 아산, 세종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분양이 다 있기 때문에 12월 분양하는 단지들이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많아서 정보를 그 서치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청약 홈을 통해 가지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 잘 읽어보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저는 전체적으로 청약 시장은 기존 주택 시장보다는 양호하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 분양 가격이 좀 과도하게 상승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4분기 이후 12월 이후부터는 미분양이 좀 더 적체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분양가가 올라간 거는 결국은 사업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사업 비용 올라간 거는 분양 시점이 뒤로 늦춰지면서 금융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분양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다 받으시라는 말은 못 하겠고요. 확실히 그냥 옥석 가리기는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쓸데없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 생각한다면은 신축이라 하더라도 그냥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답변 중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25년 시장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런저런 예상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25년은 아니지만 26년에 뭐 서울의 입주 감소가 있기 때문에 25년 경우에는
그런 입주 감소로 인해서 공급 감소 효과로 주택 가격이 내년에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요 정책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올해만 하더라도요 대출을 좀 조였더니 시장이 바로 냉각이 됐잖아요. 야, 그러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진짜 확 바뀌는 걸 봤거든요. 네, 예, 뭐 예. 항공모함이 한 달 만에 이제 뭐 거의 일주일 만에 턴하는 것처럼 시장이 돌아섰는데요. 그래서 내년 시장은 그 모두에 약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연말까지는 대출이 거의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약세장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내년 초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가 있고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좀 열어줄 수 있는 룸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금통위도 28일 열렸고 그러면은 그거에 기반해서 내년도 경제 전망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명목으로는 약 4% 정도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명목 4% 성장하는 나라에서 대출이 3%만 성장을 하게 되면은 성장률 GDP 대비해서는 가계 부채의 비중이 계속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3% 정도 선에서는 대출 룸이 열리게 되고 그게 2,000조 대출 기준으로 연 60조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60조 원인데 그거를 월 5조씩 균등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는 좀 대출 수요가 많은 편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많았던 대출 수요 때문에 규제가 나오는 수순에 있는데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상반기에 한 40조 정도 소진을 하고 하반기 20조 소진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반기에 소진하는 양을 그냥 연유로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연간 80조 이상 빌리는 속도로 빌린다고 봤을 때 상반기는 좀 상고하저식으로 대출 증가에 따라 가지고 그 시장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주택 시장을 조금 부양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가격이 올라가면은 시장의 기대 심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작동을 하면서 상반기에는 약간 달궈질 것 같다가 하반기에는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제어가 들어가면서 시장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들었어요. 예. 네,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확실하게 금리의 역수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약간 회복기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규제들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또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 규제가 사라져가지고 온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오피스텔이 바닥 온도를 설치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몇몇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하나씩 벗겨지는 걸 보면은 이런 오피스텔하고 주택하고 거의 구분이 사라지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오피스텔 중에서도 아파텔이라고 불리면서 평면이 아파트하고 똑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형태는 아파텔이었는데 뭐 이런 게 없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에 온도를 설치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게 하면서 대형평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기능이 거의 동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을 회복으로 이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이 완전 다 회복했냐 그건 아니고요. 이 시장 역시 임차료와 역전세의 그 충격 속에 거의 완전 팽당하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기준을 조금 열어주면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닥 난방까지 규제를 다 풀고 이제 오피스텔 또 생숙을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으로 활용하는 길이 열렸는데요. 우리 생숙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전월세 시장에 도움이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주거 시설이 공급이 되면은 임차 시장에는 좀 임차 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는 편이고요. 특히 생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공생숙 중에서 7만 호, 건설주인계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넘는 물량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면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뭐 에어비앤비를 하거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이게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어쨌든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거시설이 인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 오피스텔은 요즘에 아파트처럼 짓고 있기 때문에 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확실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다만 뭐가 문제냐면은 네네. 요즘에 비아파트 시장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준 아파트가 유입이 되는 거는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비아파트 시장이 약 2년에 걸쳐서 거의 주거 기능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좀 초토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올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아파트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보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뭐 저희가 비아파트 대책도 꾸준히 말씀드렸었지만 올해도 88 대책이 있었고 여러 가지 비아파트 건설 공급 활성화 대책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비아파트 전세보증 관련해서 사고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허들을 다시 또 더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 금액을 더 이제 낮춰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가입 금액 낮춘 만큼 또 역전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25년 시장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비아파트 쪽 전세보증 보험 가입액을 낮추는 효과로 발생하는 역전세가 또 다른 변수를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전월세 시장 현재 분위기 좋을 수가 없는데 당장 이제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지금 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면서요. 네, 그거는 예. 이제 2년,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도 벌써 이게 4조 원을 넘어서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역시 작년보다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그 전세보증보험 사고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보험료율은 0.13% 받고 있는데 사고율은 지금 3%가 넘어가니까 이론상 그러면은 그 보험사는 이제 파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3%고 사고율이 3%여야지 좀 생존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유입되는 속도에 따라서 다른 건데 지금은 사고율이 30배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주도보가 자본을 이제 깎아먹는 그런 구간에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품을 팔고 싶지 않아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도보 가입 허들을 높여서 가입을 점점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아래로 그 안 좋은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전세 보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빌라 시장이 또 위축될 거라면서요. 네, 그 보증금을 현재는 126% 그러니까 공시 가격의 126%로 전세보증보험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거를 112%로 낮춰서 발급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낮아진 14%포인트만큼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게 임대차 시장의 전세를 또 위축시키고 역전세를 만들어내고 빌라 기피 현상을 다시 한번 심화시키게 되면은 올해가 있었던 것처럼 탈빌라를 하자 하면서 소형 아파트로 오게 되거든요. 그럼 소형 아파트로 오게 되는 과정에서 소형 아파트 임차료가 올라가고 그러면 소형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 이게 상반기에 대출이랑 또 맞물려 떨어지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 또 다시 시장 과열을 만들어낼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상반기에 굉장히 네, 그래서 임대차 대란이라는 게 늘 임차인들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전세보증보험을 발급하고 있는 허그가 이거를 조금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전세보증보험 사고를 이제 핑계로 뭐 이런 거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 기관이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연말까지 수요자들이 이 어려운 시장 상황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려워졌기는 한데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주택 시장이 약 3년째 좀 안정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주요 한 5개구 정도가 좀 과도한 상승을 하면서 시장 불안을 부추겼었던 건 사실인데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안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의 거래량이 작년보다 좀 회복하고 이랬던 거는 명목가액으로 저희가 주택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령 재작년에 6억과 지금 6억은 같은 6억이 아닙니다. 그 2년에 걸쳐서 우리 소득이 올랐기 때문인데 현재 가계소득은 뭐 5% 속도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명목 금액이라 하더라도 지금 횡보가 3년 정도 이어지게 되면은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룸이 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목 금액을 넘었다 하더라도 마치 주택 시장이 초강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는 4%씩 올라가고 우리 소득은 4에서 5% 증가를 하고 주택의 명목가액이 멈춰 있다고 하면은 일정 시간 지나서 자기 구매력이 올라온 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실거주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면은 그런 걸 잘 응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요즘에는 대출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져가지고 상반기에 확실히 주택 구매에 나서거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25년에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계획이 있고 자금 계획도 있다면은 상반기가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연말 밀어내기 분양과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상품 받으실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전 내일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훈 씨는 운전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합니다. 차에 장애인 운전 보조 장치를 설치해서 혼자서도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요. 가끔 렌터카나 공유 차량을 이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용한 렌터카 업체에서는